반갑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도서출판 북수고에서 출판하고 신정훈 작가가 저술한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조선 갈등사 라는 책에서 고려 말 타락했던 시기부터 고려가 멸망 후 조선이 건립되어지는 과정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조선이 건립되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인데 반해 고려 말 어떻게 한나라가 망해갔는지에 대해선 비교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공민왕이 그 주역이죠. 아내인 노국 대장공주가 죽은 후 변태 성역자로 변해버린 왕으로 인해 한나라가 어떻게 멸망되어 갔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결혼생활 15년 만에 드디어 임신하게 된 노국 대장공주. 그동안 왕실에서는 후사가 없는 것이 큰 걱정이었기에 그녀의 임신은 크나큰 축복이었다. 무엇보다 공민왕이 가장 기뻐했음에 틀림없었으리라. 하지만 1365년 야속하게도 노국 대장공주는 출산 도중 아이와 함께 그만 생명을 잃는다. 그녀와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 공민왕은 더 이상 개혁의 의지도 살아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오직 비극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를 잊지 못해 공민왕은 매일 그녀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림이 마치 살아있다는 듯 마주보며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슬피 울기도 하고 3년 동안은 아예 고기도 먹지 않았다. 이때부터 고려의 유일한 구세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공민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쳐버리게 되었다. 신진 사대부와 함께 꿈꿨던 개혁 의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정사는 내팽개쳐두고 그는 온갖 기행을 저지르게 된다. 슬픔에 젖은 채 오직 아내의 영전 건설에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았고 이에 국고가 남아나지 않게 되어 백성들에게서 극심한 원성을 사게 되었다. 이후 점점 정신병이 심해진 그는 방탕한 변태 성역자로 변해갔다. 용모가 빼어난 소년들을 들여라. 1372년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자제위라는 기구를 만들도록 명했다. 젊고 아름다운 귀족 자제들 중 미소년들을 뽑아 자제위에 소속시켰다. 그들의 역할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공민왕 자신의 호의 겸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의 총애를 받는 어린 꽃미남들에게 자신의 침소에서 시중을 들게 했다. 마음의 병이 점차 깊어질수록 그의 엽기적인 만행은 도를 넘어섰다. 공민왕은 자제위들을 침실로 부른 뒤 자신의 궁녀들과 음란한 행각을 하도록 명했다.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강제로 성관계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공민왕은 몸이 섞인 그들의 모습을 보며 쾌락을 느꼈고 더 나아가 본인 스스로 여장을 하여 자제위들과 동성의 행각을 벌였다.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자제위들은 온갖 위세를 부리며 고려왕실을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었으니 수많은 신하들이 무슨 미친 짓이냐며 비난했다. 그럼에도 자제위는 열심히 공민왕의 타락을 도왔다. 문제는 이때까지도
아직 왕의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노국 대장 공주가 세상을 뜬 후 얻은 후비들이 있었지만 공민왕은 그녀들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허구한 날 자제위들과 음란한 기행만 하고 있었으니 후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민왕은 후사 문제를 타개할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가장 총애하는 자제위 소속 홍련을 불러 명령했다. 내 아내를 겁탈해라. 동성애만으로는 후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공민왕. 고민 끝에 결정한 계획은 상당히 엽기적이었다. 노국 대장 공주 이외의 여인과는 죽어도 관계를 맺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완벽한 동성애자로 변모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후비들과 동침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대신 홍련으로 하여금 후비들을 가늠하도록 명했다.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자신의 후사로 속이기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공민왕은 거침없이 진행했다. 그러나 후비들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엽기적인 행각을 모두 거부하며 심지어는 자결하려는 모습에 공민왕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던 그는 익비 한씨에게 칼을 들이밀며 협박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익비는 결국 홍련과 사통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도 홍련은 왕의 명이 없어도 몰래 익비와 지속된 동침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공민왕의 계획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익비는 공민왕의 바람대로 홍련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 소식을 황관 최만생이 가장 먼저 알아챘다. 최만생은 다급하게 변소에 있는 공민왕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익비가 홍련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공민왕은 이에 대답했다. 홍련을 죽여야겠구나. 익비와 홍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의 후사로 속이기 위해서는 홍련이 제거되어야만 했다. 홍련만 없으면 오랜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홍련 말고도 없어져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다. 그는 최만생을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너도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 죽어야겠다. 순식간에 안색이 창백해질 정도로 공포에 질린 최만생은 황급히 궁을 빠져나갔다. 자신이 곧 죽게 되리란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 것이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한 가지뿐이었다. 바로 홍련을 찾아가 모두 죽게 되리란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최만생으로부터 공민왕의 계획을 전해 들은 홍련은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겁이 났다. 자제위 동료들도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거듭할수록 이대로 죽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내 공포는 분노로 변했다. 죽을 바엔 차라리 왕의 목을 치자. 1374년 공민왕의 계획을 알아챈 그날 밤 그들은 거사를 치르게 된다.
홍룡과 최만생을 포함하여 자제의 동료들은 임금의 처소로 향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달빛 아래 빛나는 것은 오직 그들 손에 들려있는 회색빛의 칼날뿐이었다. 순식간에 처소로 난입한 그들 앞에는 술에 취해 잠든 공민왕이 있었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그는 임금이 아닌 사라져야 할 존재에 불과했다. 그 순간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일제히 공민왕을 향해 달려들었다. 회색 빛을 띠던 칼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갔고 무자비한 칼부림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난도질을 당하여 뇌수가 벽에 흩뿌려졌다. 그렇게 고려의 임금이 참혹하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왕의 시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의 전말은 밝혀졌다. 결국 시해에 가담한 모든 이들은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공민왕의 처참한 죽음과 함께 고려의 몰락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온 힘을 다했던 이들에게 공민왕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공민왕을 믿고 따른 신진 사대부들은 지지 세력이 없어졌으니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젠장,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어쩐담. 신진 사대부 정도전과 정몽주는 큰 혼란에 빠졌다. 희망을 버릴 만도 하지만 그들은 40이 넘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정적인 개혁 의지를 갖고 혁명을 준비했다. 그렇지만 의지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무 힘이 없어진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 그들은 똑똑한 머리, 즉 문을 겸비했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히 떠오르는 무인 세력이었다. 그들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첫 번째 이는 고려의 영웅이자 무인 세력의 넘버원 최영 장군이었다. 수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최영은 청렴결백한 인물이었다. 또한 언제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검소한 자였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다. 바로 권문세가 다이아몬드 수저였다는 것이다. 고려를 개판치는 권문세족을 몰아내려는 정도전과 정몽주에게 최영은 어울리지 않았다. 다시 희망을 품고 주변을 둘러보니 한 명이 눈에 띄었다. 또 다른 난세의 영웅으로 수많은 전공과 함께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한 사나이. 권문세족이 아닌 시골 변방 출신의 그들이 찾던 사나이. 그가 바로 이성계였다. 동북면 쪽에서 천천히 자신만의 세력 기반을 꾸려온 이성계는 수많은 적을 물리치며 공민왕의 신임을 받는 인물이었다. 특히 혼란스러운 고려 말기에 백성들을 괴롭히던 홍건적과 왜구를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보이는 족족 두드러 팼으니 백성들에게 그는 영웅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그에게 정도전이 찾아와 비장하게 말했다.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듭시다. 이성계 또한 정도전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문인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강력한 장수가 더 큰 야망을 꿈꾸기 위해서는 제갈량과 같은 책략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혁명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세계를 제포했던 용맹한 모습의 원나라는 그 위상을 잃은 채 타락해갔고 결국 새롭게 떠오른 명나라가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 사실상 대륙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원명 교체기이다. 원나라를 물고 빨며 권세를 누리던 친원파, 권문세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권력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전국은 권문세가 최영을 아는 친원파와 이성계를 낀 친명파인 신진사대부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명나라에서 글 한 통이 날아왔다. 이제 우리가 대륙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천령 이북은 우리 땅이니 내놔라. 천령 이북 지역은 본래 고려의 땅이었다. 원나라에게 강제로 빼앗겼지만 공민왕 때 비로소 어렵게 되찾은 지역이었다. 그런데 그 땅을 자기네 것이라 우기니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었다. 이때 최영이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다. 당장 명나라 놈들을 공격해야 한다. 최영은 고려 임금 우왕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당장 명나라에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눈뜨고 코 베이는 꼴이 되기 십상이었다. 그동안 우왕은 장인어른이기도 한 최영을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정치는 쥐뿔 아는 것이 없었다. 험악해진 고려 조정에서 최영의 주장에 힘이 실렸고 결국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거침없이 전쟁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반면 고려의 또 다른 실권자 이성계는 큰 고민에 빠졌다. 명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을 알고 있었기에 무턱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당시 고려 내부 사정도 여러모로 개판이었으니 승산도 득도 될 것이 없는 싸움이었다.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전쟁을 반대했다. 이성계의 사불가론이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를 동원하면 중요한 농사를 망칠 수 있기에 옳지 않습니다. 셋째, 온 나라 군사를 동원하여 멀리 정벌하면 왜구가 쳐들어올 것이니 옳지 않습니다. 넷째, 한창 장마철이니 활은 녹슬어 시위가 줄어들고 병사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 것이니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었다. 전쟁을 위해서는 전 병력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그 사이에 왜구가 고려를 침략할 것임이 분명했다. 또한 농업국가였던 고려는 농사철인 여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만일 출전했다 하더라도 장마가 들이닥치고 전염병이 돌면 그야말로 개죽음이었다. 그러나 고려의 넘버원은 최영이었다.
이미 우왕의 마음에 기름칠을 잔뜩 해놓았으니 이성계는 임금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가라면 가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그날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1388년 4월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출전을 시작하는 날이 다가왔다. 이제 그 누구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 최고사령관 최영의 주도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돌연 그가 불참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막상 최영이 원정을 떠난다 생각하니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우왕이 불안에 떨게 된 것이다. 그동안 최영만 믿고 발칙한 사춘기 마냥 막장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최영 장군은 여기 남아 나와 같이 정사를 돌보세요. 결국 최영은 원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본인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시작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철딱선이 없는 왕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전쟁에 불참하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정의 선봉은 전쟁을 강력히 반대한 이성계가 맡게 되었다. 어리석게도 이 결정이 참혹한 비극으로 다가올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소수 병력을 제외한 고려의 전 군사 5만 명을 이끌고 요동정벌을 출병한 이성계. 약 한 달을 걸려 마침내 요동 지역의 위하도 섬까지 당도하게 된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성계의 예상대로 장마가 시작되었고 무리한 출병으로 많은 병사들이 죽었으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어 탈영병들이 속출했다. 이에 이성계는 말머리를 돌릴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최영은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강력하게 진군하라 명을 내릴 뿐이었다. 이성계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군사들의 모습은 몹시도 지쳐 보였다. 식량도 부족해 다들 여우여갔고 추적추적 내리는 장맛비는 그 모습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다. 점점 노을이 들이우는 위화도 섬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반역을 일으킬 것인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성계는 군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말머리를 돌려라. 그렇게 목숨을 건 위화도 회군이 시작되었다. 회군의 속도는 엄청났다. 10일 만에 개경에 도달한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은 황급히 방어 태세를 갖추었으나 고려의 군사 대부분이 이성계와 함께 떠났기 때문에 최영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었다. 그저 이성계를 혼자 보낸 자신을 후회하며 분노하고 있었으리라. 함께 뜻을 이루며 최고 실권자의 위치까지 오른 두 사람, 최영과 이성계. 이성계를 그 위치까지 올려주고 지지해준 이가 최영이었다.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라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다. 이성계는 자신이 따르고 존경했던 최영에게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말했다. 내 본의가 아닙니다. 그저 대의를 위한 것입니다. 부디 잘 가십시오.
최영은 결국 제거되었고 오왕은 폐위되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사실 이성계의 반란은 그의 단독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신진사대부 정도전과 정몽주가 있었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꿈꿔온 그날이 드디어 눈앞에 찾아왔다. 허나 좋았던 것도 잠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고려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정도전의 세상은 고려에 있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이미 고려의 국운은 끝났다 판단했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 왕족의 성씨를 바꾸는 역성혁명을 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신진사대부 정몽주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안 됩니다. 절대 고려를 배신할 순 없어요. 고려는 유지한 채 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동안 함께 대업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았던 이성계, 정도전, 그리고 정몽주. 끔찍이도 두터웠던 그들의 우정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방향에 있어서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실 전 군사권은 이성계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는 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평화롭게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아슬아슬한 대립 상황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에 의해 끝이 나게 된다. 1392년 이성계가 해주로 사냥을 나갔을 때 말에서 그대로 꼬꾸라져 부상을 당했다. 정몽주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먼저 그는 고려 임금 공양왕과 함께 정도전을 유배 보냈으며 신속히 이성계의 최측근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이성계의 세력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정몽주의 승리가 불보듯 뻔했다.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칼날이 빛나기 시작했다. 이방원.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 유일하게 과거급제한 매우 총명한 인물이었다. 이 모든 정세를 전해 듣게 된 이방원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대로 가다간 정몽주파에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다급히 해주로 달려가 이성계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그를 재빨리 개경으로 데려온다. 이성계의 귀환 소식을 듣자 정몽주는 의외의 행동을 하게 된다. 바로 이성계의 병문안을 간 것이다. 이성계와의 담화를 끝내고 집을 나서게 된 정몽주. 조심스럽게 이방원의 무리들은 정몽주의 뒤를 따랐다. 이방원을 필두로 하여 정몽주 암살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정몽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선주교에 도착했다. 그때 이방원의 부하가 모습을 나타냈다. 어리둥절한 정몽주가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 순간 그가 단말이 공격을 당해 쓰러졌다. 고꾸라진 정몽주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머리 위로 철퇴가 날아들었다. 무차별적인 공격에 결국 정몽주의 숨통이 끊어졌다. 고려의 마지막 버팀목이
백주대낮에 속절없이 살해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성계는 심히 분노했다. 이방원을 향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한 불효자라며 아주 쌍욕을 퍼부었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일. 이방원의 냉혹한 판단으로 고려의 멸망을 저지할 마지막 반대 세력이 무너졌음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렇게 500년의 조선왕조가 시작되었다. 과거 18살의 혈기왕성한 시절, 이성계는 한씨라는 여인과 혼인했다. 사랑에서만큼은 지극히 순해 보였던 이성계는 20년간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들들이 바로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 육남이었다. 무르 더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선 화려한 배경이 필수적인 법. 그는 변방 장수에서 중앙 정계로의 출세를 위해서는 권문세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21살 어린 권문세가의 딸 강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다. 함경도에는 한씨가, 개경에는 강씨가 있는 두 집 살림을 시작한 것이다. 어린 강씨는 타고난 지혜와 내조로 이성계를 고려의 실권자로 만드는 데 일조했고, 더 나아가 조선을 건국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었다. 특히 고려 말 이성계가 해주에서 부상을 당한 후 정몽주가 그의 최측근들을 제거하려던 절체절명의 순간, 어머니 한씨가 죽어 심효살이를 하고 있는 이방원에게 아버지를 급히 모시고 오라는 언지를 준 사람이 다름 아닌 강씨였다. 또한 정몽주가 대낮에 철퇴로 맞아 죽고 분노한 이성계가 이방원에게 쌍욕을 퍼부을 때 강씨는 옆에서 이방원의 편을 들며 이렇게 말했다. 공은 항상 대장군으로서 자처하였는데 어찌 놀라고 두려워함이 이 같은 지경에 이릅니까? 당시 지구 최고 무신 이성계에게 대놓고 쫄벌하며 핀잔을 주는데도 찍소리 못한 이성계. 그만큼 그에게 있어 그녀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아내였다. 그런 그녀는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 왕후가 된다. 첫 번째 부인 한씨는 건국 이전에 생을 마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했던가. 막상 왕비가 되어보니 그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씨는 건국 이전에 죽었고 사실상 내가 조선의 진또배기 왕비니까 내 배에서 태어난 아들이 세자가 되는 것이 순리지. 이런 욕심을 품기 전까지 그녀는 한씨의 소생들과 사이가 좋았다고 전해진다. 배달은 자식들이었음에도 친자식처럼 아끼고 감싸준 여인이었지만 막상 왕사자를 선택할 때 해서는 안 될 욕심을 부린 것이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욕망에 휩싸여 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이방원. 한씨의 소생들 중 유일하게 큰 야망과 권력욕을 지녔던 이방원은 이런 강씨를 안이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다른 이를 세자로 임명하진 않겠지 하는 심산이었다.
하지만 못 말리는 이성계는 강씨의 꼬드김에 넘어가게 된다. 무엇보다 그녀의 야망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준 이는 정도전이었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왕과 신하들의 권력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조선과는 반대로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에 둔 중앙집권 국가를 추구했다. 그런 이방원이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결국 고심 끝에 이성계는 강씨의 소생인 11살의 어린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다. 어린 서자 이방석을 세워서 왕세자로 삼았다. 처음에 공신, 배극념, 조준, 정도전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면서 나이와 공로로서 청하고자 하니 임금이 강씨를 존중하여 뜻이 이방번에 있었으나 이방번은 광망하고 경솔하여 볼품이 없으므로 공신들이 이를 어렵게 여겨 사적으로 서로 이르기를 만약에 반드시 강씨가 낳은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막내 아들이 조금 낫겠다. 고 하더니 이때 이르러 임금이 누가 세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장자로서 세워야만 되고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서 세워야만 된다고 간절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극념이 말하기를 막내 아들이 좋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뜻을 결정하여 세자로 세웠다. 이는 태조실록의 기록이다. 더 오래 살았더라면 역사를 바꿀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장수할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살았다면 이방석에게 힘을 실어주어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꿈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녀는 아들을 세자로 만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병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 그녀의 죽음은 이방석이 세자가 되어야 할 일말의 명분조차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이제 남은 것은 분노에 찬 한 남자의 피의 복수뿐이었다. 과거 조카와 삼촌 사이 같았던 정도전과 이방원. 이제는 원수와도 같을 만큼 서로를 견제하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둘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치욕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이방원은 그 원흉이 정도전이라 생각했다. 그들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정도전이 사병을 해체했다. 그동안 명나라와의 악화된 관계로 요동정벌을 추진했고 그 명목으로 사병을 없앤 것이었다. 물론 조선 초부터 추진해오던 사병 혁파를 서둘러 앞당긴 것이지만 이방원에겐 큰 위기나 다름없었다. 이 또한 이방원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도전의 의도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병사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전쟁에서 칼없이 싸운다는 의미였다. 이처럼 자신을 향해 죄어오는 정도전의 칼날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내가 살 길은 오직 그의 죽음뿐이다. 1398년 8월 26일 마침 태조 이성계가 몸이 좋지 않아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지금이 바로 아버지가 관여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이방원. 치밀하고 냉혹한 성격을 지닌 그는 그동안 자신의 편을 은밀히 만들어왔다. 또한 원래부터 이방원을 지지하고 따르는 이들도 많았기에 무리 없이 정병군을 조직했다. 늦은 밤
그렇게 이방원을 필두로 한 정병군이 궁을 향해 돌진했다. 당시 궁을 지키고 있던 세자 이방석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수비대가 아무 힘을 못 쓸 정도로 정병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원은 그토록 벼르던 정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그의 마지막을 기록한 실록에는 이렇게 전해진다. 침실에 숨어있던 정도전이 자그마한 칼을 가지고 걸음을 걷지 못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나왔다. 그를 꾸짖어 칼을 버리게 하니 정도전이 칼을 던지고 문 밖에 나와서 말했다. 청하건대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 말하고 죽겠습니다. 이방원의 말 앞에 끌려간 정도전이 말했다. 예전에 당신이 이미 날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주시오. 예전은 정몽주로부터 이방원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방원이 분노하며 말했다. 네가 조선의 봉화복이 되었는데도 도리어 부족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악한 짓을 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느냐? 이에 그를 목베게 하였다. 기록으로 보면 조선 설계자 정도전의 최후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다. 뚱뚱한 몸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고 한 번만 더 살려달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록에 다른 장면도 전해진다. 아들 정담이 자살하기 전 아버지 정도전에게 차라리 목숨을 한번 빌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도전이 말했다. 내가 이미 고려를 배반했는데 지금 또 이 편을 배반하고 저 편에 붙는다면 사람들이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홀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무엇이 진실이든 이방원은 정변을 일으켜 자신에게 반하는 정적들을 모조리 숙청했다.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 이방번과 세자 이방석 또한 모두 살해되었다. 그렇게 이방원의 야망은 사실상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반면 하룻밤 사이에 전부를 잃은 이성계는 비통함에 빠졌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일평생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처참하게 산산이 부서졌다. 단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불패 신하의 영웅이 자식에 의해 짓밟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성계는 상황으로 물러나 아무 힘없이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된다. 이방원은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눈치도 있고 명분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둘째 형 이방과가 조선 제2대 임금 정종으로 즉위하게 된다. 말만 임금이었지 사실은 이방원의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정종 또한 정치에 관심이 일절 없었기에 동생에게 전권을 내어주고 사냥과 격구놀이만 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어리석은 넷째 형 이방간이 엉뚱한 야심을 품었다. 이방원보다 형인 내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원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방간은 그것을 못 보고 있었다. 측근들을 포섭하려 해도 오히려 다들 반대하고 말리는 수준이었으니 이 싸움은 안 봐도 뻔한 게임이었다. 그렇게 무작정 시작된 이방간의 난이자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방원의 승리로 매우 싱겁게 끝이 났다. 이방간은 즉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종은 재위 2년 만에 상황으로 물러나게 된다. 수많은 피바람을 거쳐 드디어 기다리던 이방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